이분은 쥐의 사냥 행동 실험을 위해서 연구실에서 귀뚜라미를 키우고 계신 분이시고요.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교수로 어쩌다 어른이라는 또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캠퍼스의 청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대전지구 이사로 섬기시는 우리 김대솔 교수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지구 김대수 이사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시대가 변할 때마다 이런 어려운 그 강의 주제를 청탁을 받습니다. 다른 데서가 아니라 JDM에서만 받습니다. 제가 93년도에 그 어떤 강의 제목을 받았냐면 포스트 인터넷 시대, 인터넷 시대의 도래와 기독교인의 뭐 성찰 이런 제목을 제가 받았어요. 아마 제 또래, 아마 여기 저희 엄상섭 우리 대표 목사님하고 그런 그 세대가 인터넷이 없던 시대를 살아본 그런 세대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인터넷이 나왔는데 그때 얼마나 느렸냐면은 화면 하나 보는데 1분 걸렸어요. 그런데도 그때 그냥 위기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 인터넷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제가 그때 그나마 포항공대에서 이제 유닉스로 인터넷을 하던 그 첨단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강의 청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인터넷이 잘 뭔지 모르는데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앞으로 이 인터넷이 빨라지면 모든 사람이 인터넷에 집착을 하게 되고 성경보다 인터넷을 더 많이 보는 시대가 올 거다. 그러니까 다 안 믿었어요 그때. 아이 그럴 리가, 성경책이 훨씬 재밌는데 인터넷 보니까 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오늘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돼서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기생하는 그런 물질이죠. 어떤 생명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어려운데요. 우리 몸에는 많은 기생하는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몇 마리 정도 살고 있을까요? 한 만 마리 넘을 것 같다. 10만 마리, 100만 마리. 예? 예. 그 올해 왜 그 3차 추경에 정부가 그 35조를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몸에 약간 35조 정도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외롭지 않죠, 그죠? 우리 몸의 전체 세포 숫자가 30조 정도 되는데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이 35조 정도 됩니다. 바이러스는 또 빼고, 그리고 그 무게로 따지면 한 3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미생물만 다 죽여도 한 3kg는 그냥 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생물이 왜 존재할까요? 최근에 많은 연구를 해보니까 미생물이 나쁜 게 아니고 우리랑 같이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면서 미생물의 종류도 바뀌어요. 그래서 그 늙은 쥐하고 젊은 쥐하고 몸의 미생물을 비교를 해보면 다릅니다.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젊은 쥐의 미생물을 나이 많은 쥐에다가 넣어주면 이 쥐가 젊어져요. 건강이 유지가 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치매가 걸리면요 미생물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미생물에 대해서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몸에 같이 사는 이런 미생물이 나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자연에서 굉장히 균형을 이루고 우리가 정말 그 건강한 삶을 사는데 그 필요한 게 미생물인데 가끔가다 변종이 나타나요. 원래 기본적으로 이 미생물하고 우리는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누구 하나가 없으면 손해를 봐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변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체 건강에 아주 위해를 끼치는 그런 기생하는 그런 생물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런 역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인류의 그런 생명을 위협한 그런 세균들이 대표적인 게 패스트죠. 패스트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대단한 그런 사건이었죠. 그리고 당시에 그 패스트균의 원인을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밝혀진 건데 그 패스트의 원인이 뭐였냐면 그 쥐 있잖아요, 쥐. 제가 아까 뭐 실험실에 저는 쥐를 많이 키우는데 그 쥐가 갖고 있는 벼룩이 이 패스트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쥐가 돌아다니면서 벼룩이
사람한테 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생충이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법칙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숙주는 뭐였어요? 원래는 이제 그 쥐가 원래 숙주였었는데 그거를 벼룩이 물어다가 사람한테 간 거죠. 중간 숙주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이런 전염병은 숙주와 중간 숙주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쥐를 막 이렇게 갖고 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게 하시나요? 예, 뭐 저 빼고는 여러분 쥐 만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원래 감염될 일이 없는데 벼룩은 뭐 쥐나 사람이나 가릴 것 없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 숙주에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다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숙주가 뭐라고 그러죠? 박쥐라고 그러죠. 예. 근데 지금 중간 숙주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뭐에 의해서 전달됐는지. 예, 그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흑사병이 이런 미생물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미생물에 의한 그런 질병은 비단 흑사병뿐만 아니죠.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총이나 칼에 맞아 죽는 숫자보다요, 그 상처가 감염돼서 죽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손바닥에 많이 있는 포도상 구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구균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산소를 좋아하는 구균도 있고 산소를 싫어하는 구균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염색을 해보면 이렇게 포도송이 같은 이런 미생물이 있는데 이 포도상 구균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뭐 감염이 되고 상처만 나면. 그래서 조선 시대에도 보면 임금들이 대부분 뭘로 돌아가시냐면은 피부에 욕창이나 이런 걸로 돌아가세요. 야, 이상하다. 이거 피부에 이게 뭐 상처가 났는데 왜 돌아가시지? 그게 다 이런 감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왜 연쇄구균이라고 그러냐면은 이 미생물이 그 포도상 구균의 종류가 바뀌어요. 이제 처음에 상처가 나면은 일단은 산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소를 좋아하는 그런 호기성 그 구균들이 막 자라요. 그럼 걔가 이제 덕지덕지 쌓이면 안에가 약간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럼 안에서 산소를 싫어하는, 그러니까 무산소 호흡을 하는 그런 미생물들이 생겨가지고 걔네들이 세포를 또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옛날에 그 전쟁터에서 그 외과 의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팔하고 다리를 잘라내는 일이잖아요. 그게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이 혐기성 포도상 구균이 퍼지는 걸 막는 행동인 거예요. 팔을 자르는 게 위해서. 여러분 궁금했죠? 왜 자르나 그거를. 예, 그게 균이 퍼지는 거를 막는 그런 유일한 치료 방법이어서 의사들이 그냥 그 톱을 가지고 다니면서 열심히 이렇게 자르고 지어라고 한 게 의사들이 한 행동이었죠. 그런데 그 웬들리 그 홈스라는 사람이 관찰을 잘 해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서 이렇게 감염이 가장 많이 되나 했더니 병원에서 많이 되는 거예요. 예, 전쟁터에서 감염이 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웬들리 홈스라는 사람이 그 천재입니다. 뭐 크리스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분이 하버드 대학에 있는 분인데 그런 데이터만 보고도 이 사람이 딱 예측을 해요. 아마도 의사가 옮기는 것 같다, 이 병원. 예, 의사가 옮기는 것 같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의사는 그때는 굉장히 신성한 존재였거든요. 예? 그리고 굉장히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의사가 병을 매개를 한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고 그리고 뭐 너가 증명한 게 있느냐, 이건 가설일 뿐이다로 무시를 했죠. 근데 그거를 귀 기울여 들은 그 헝가리 출신의 의사가 있어요. 젬멜 마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그 논문이 맞는가를 관찰을 해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당시에 의사들이 보면은 학생들이 있고 의사들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이 돌아다니는 병동에서 감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학생들은 수업을 받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은 죽은 시체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다시 병동에 가가지고 환자를 다루고 그럼 거기서 많이 드러나고. 예, 그래서 가만히 관찰해 봤더니 분명히 그 시체를 만지고 그 수업에 들어간 학생들이 간 병동이 감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젬멜 마이스 그 의사들이 학생을 둘로 나눠요. 너네들 여기서부터 손 씻어라. 예, 손 세척이 처음 나옵니다, 여기서. 그랬더니 그쪽 병동에서 감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알았어요. 그 동안 역사 동안에 무수히 많은 죽은 환자들이 의사 때문이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죄책감에 이런 거에 아주 약간 강박증 같이 이렇게 손을 씻고 막 그런 거를 이제 교육을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거를 잘 안 믿는 사람이 많았나 봐요. 동료 의사들이 이상하다. 무슨 손을 씻으면 뭐 병이 낫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미생물이 뭔지도 몰랐으니까. 그러면 이 젬멜 마이스 의사는 막 욕을 한 거죠.
손 안 씻는 의사들은 너는 범죄자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따돌림 당하고 그래갖고 이 젬멜마이스란 분은 결국에는 너무 사회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정신 이상이 생깁니다. 그런 강박증 때문에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신병원에서 돌아가시는데 이게 그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를 보면 어떻죠? 여기 보면은 손을 씻은 그룹과 그죠? 이거는 조산원에서 결과인데 깨끗하게 한 그룹에서는 이런 병이 안 걸리는데 깨끗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환자가 이렇게 사망률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전쟁에서의 상처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는요 아주 그 부자들만이 집에서 편안하게 애를 낳을 수 있었고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애를 낳고 특히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애를 낳다가 막 죽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크리스찬들이겠죠. 그래서 이분들을 좀 모아다가 좀 편안하게 애를 낳도록 했으면 좋겠다. 출산이라는 어떤 신성한 과정을 그래갖고 산부인과 병동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 침대를 많이 놔두고 이제 애를 낳는데 그 일반 평민들한테는 너무 행복한 그런 거죠. 밥도 주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그 애도 받아주고 아이를 안전하게 낳을 수 있으니까 너도 나도 산부인과 병원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상하게 그 산부인 그 애를 낳은 부인 정말 그 여성들이 하나씩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도 역시 이 포도상 구균 때문이었어요. 그런 구균 때문에 감염으로 이렇게 죽은 거죠. 그걸 산욕열이라고 합니다. 산욕열. 그것도 원인이 의사였어요. 의사가 뭐 시체 만지고 뭐 굉장히 손도 안 씻고 지저분한 걸로 촉진도 하고 뭐 수술도 하고 애를 받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는 원인이라는 거를 밝혀냈죠. 그래서 이 이후에 그 프랑스의 뭐 파스테르 아시잖아요. 파스테르나 독일의 코흐나 이런 사람에 의해서 이런 균 때문에 이런 병이 일어난다는 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니까 실제로 그런 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것들이 이제 균인데요. 이런 균들을 눈에 잘 안 보이는 거를 이렇게 염색을 해보니까 이제 잘 보이더라. 이렇게 해서 균이 원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원인을 알면 뭘 합니까? 치료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파울리 에를리라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을 해요. 뭐냐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미생물이 염색이 되잖아요. 야, 그러면 염색약이 미생물에 결합을 한다 그러면 이 염색약이 치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미생물 염색약을 찾다가 살바르산이라는 그런 약물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살바르산이 어떤 미생물에 작용을 하나 봤더니 이게 사실은 매독균인데요. 매독균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요. 자, 제가 한번 문제를 내겠습니다. 베토벤, 슈만, 그다음에 고갱, 고호, 니체, 렘브란트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매독균 성병에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공통적으로.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요 15%가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1명이 넘는 숫자가 이 매독균으로 죽어가던 시대였어요. 그러는 시대에 최초의 항생제가 발견이 되죠. 그게 바로 파울리 에렐리히가 발견한 이 살바르산입니다. 이 살바르산을 먹게 되면은 정말 기적의 치료죠. 미생물이 죽어 나가고 그렇게 치료가 된 거예요. 최초의 항생제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많은 그 성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 나갔는데 이런 약으로 인해서 정말 그 유럽 사회가 구제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근데 다른 미생물들은 또 안 됐습니다. 매독균 말고는. 그리고 아까 말한 그 포도상 구균은 여전히 그 살바르산으로도 치료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도마크라는 사람이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 독일 사람인데요.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그 아까 살바르산에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전쟁터에서 왜 죽는 그런 세균들, 포도상 구균, 그리고 그 산옥열, 그 임산부들이 죽는 그 병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염색약은 없을까 쭉 찾다가 그걸 하나 찾아요. 그게 프론토실이라는 약물이에요. 어떤 화학 물질인데 이걸 보니까 이제 포도상 구균도 잘 염색이 되고 염색약인 줄 알고 이렇게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프론토실을 개발하고 한
나중에 연구소가 생기고 그게 이제 제약회사로 발전하는데 그게 바이엘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스피린도 나오고 하는 바이엘이 그 회사예요. 그런데 그 프랑스에는 또 다른 그런 연구자들이 있었어요. 파스테르 연구소. 근데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이 독일의 그 바이엘 연구소들은 굉장히 엄격하고 상하 관계가 중요한 반면에 그 파스테르 연구소는 굉장히 자유로웠다고 그래요. 생각도 자유롭고. 그래서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뭘 연구를 했냐면은 독일에서 개발한 이 프론토실에 보니까 이 화학식이 있는데 어떤 성분이 그 화학식 중에서 어떤 성분이 그 약효가 있을까? 그러니까 제 몸 전체가 프론토실이라 그러면 여러 부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나눠 보니까 그 황 있잖아요, 황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예, 그래서 그냥 황만 한 숟가락을 이렇게 먹어도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예, 그래서 붙여진 게 황이 영어로 설페이트잖아요. 그래서 썰파제, 여러 썰파제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가장 싸고 가장 초기에 나온 항생제죠. 썰파제가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차 세계대전 때 사용되는데요. 그냥 그 상처 입은 환자한테 무조건 썰파제를 투여하면은 그 감염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도마크라는 사람은 실제로 이 약물을 개발한 다음에 딸이 상처가 나가지고 감염으로 고열로 죽게 생겼는데 자기가 개발한 약을 매서 딸을 살려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 썰파제가 굉장히 이제 확산이 되죠. 근데 그와 반면에 그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독립적으로 푸른 곰팡이에서 그 항생제를 또 발견하는데 그게 이제 페니실린이죠. 여러분들이 아는. 근데 플레밍은 일찌감치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이 당시에 워낙 썰파제가 잘 들어가지고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냥 안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항생제라는 거를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았죠. 그래서 이게 보면 그 노벨상 받기가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미생물 질병을 치료하면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마크가 39년에 노벨상 받고 플레밍이 45년에 받았고 그 왁스먼이라는 사람은 스트랩토마이세스 뭐 그리니우스라는 어떤 미생물에서 스트레토마이신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생제가 마이신이 많이 붙잖아요. 마이신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페니실린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그런 항생제가 존재한다는 걸 발견을 해서 노벨상을 역시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생물이 이 당시에는 뭐 완전히 거의 뭐 그 이제 인류가 미생물에 대해서 승리했다 이렇게 선언을 할 정도로 1952년도만 돼도 아주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항생제로 듣지 않는 미생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부터 이게 고대 이집트에서 나온 미라에서도 보면 이렇게 천연두 흔적이 있는데요. 천연두 바이러스는 뭐죠? 우리 얼굴에도 흉터가 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천연두 바이러스였어요. 그래서 천연두 바이러스는 뭐 항생제를 뭐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1967년도에는 뭐 200만 명이 뭐 사망을 하고 그래서 이게 정말 신기하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바이러스는 뭐냐면요. 단백질과 유전 물질만 있는 그런 그 먼지와 같은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떤 정보를 전달한다는 면에서는 생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는 면에서 생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바이러스는 그 유전자인 DNA와 단백질로만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천연두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거든요. DNA는 유전자잖아요. 더블 스트랜드라 그래서 두 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해요. 그러니까 잘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갖고 이 천연두 바이러스는 잘 안 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잘 안 변하는 그런 속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치료를 했는데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가 결국에 이 천연두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그런 항체를 만들게 되면은 치료가 된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천연두 환자를 이렇게 간호하던 가족들은 또 천연두가 안 걸린다는 이제 그런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연두 환자가 이렇게 그 고름이나 이런 데서 약간 그 기능이 떨어진 그 천연두 바이러스를 사람한테 옮기게 되면은 그게 결국에 우리 몸에 증상은 안 일으키면서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예, 그래서 그게 백신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그렇게 사람에서 오는 백신은 상당히 위험한데요. 우드라고 그래서 그 말이 걸리는 백신이 저거가 있었어요. 바이러스가 말이 걸리는 그게 이제 백신이야 바이러스라는 건데 사실 완전히 천연두하고 다른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이 백신이아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감염이 되면 증상이 없어요. 무증상이에요. 그런데 항체를 만들어내요. 근데 그 항체가 천연두 바이러스를 막아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착한 친구 바이러스가 그 나쁜 친구를 막아낼 수 있는 항체를 만들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백신입니다. 예, 그래서 바이러스는 백신으로 치료가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백신이 많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연두가 결국에는 지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히 멸종했죠.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그 없어진 이유는 우리 백신이야 바이러스 같이 우리 면역을 계속 주는 그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제 계속 항체를 만들어내서 없어진 거죠. 예.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스마트 바이러스가 출현을 했어요. 얘네들은 뭐냐면은 우리 감기 있잖아, 독감 바이러스를 말합니다. 예, 독감 바이러스예요. 그러면 이 독감 바이러스는 왜 스마트하냐면은 아까 말한 그 천연두나 이런 건 DNA 바이러스인데 얘는 RNA 바이러스예요. 예, RNA는 잘 변합니다. 예, 변해요. 예, 그래서 이 현재 이 우리가 이 고생하는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 숙주도 있고 많은 동물에 감염이 되는데 얘네들은 잘 변합니다. 그래서 백신을 만들어도 안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변환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스마트 바이러스로 1년 동안 우리나라가 몇 사람이 죽는지 아십니까? 독감 바이러스로 5천 명이 죽어요. 1년에. 예. 그래서 자주 변하기 때문에 물론 독감 백신도 있죠. 그리고 독감을 막는 타미플루라는 약도 있죠. 예, 그렇지만은 계속 변종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환자가 생기고 5천 명씩 죽어 나가는 거죠. 그래도 이 독감 바이러스는 약도 있고 백신도 있는데 정말 스마트한 애가 나타난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뜻은 왕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겉에 왕관같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일 처음에 등장한 게 이제 메르스죠. 중동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인데 이 메르스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40%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온 게 뭐죠? 사스죠. 사스 한번 돌았었죠. 그 15%. 저도 제주도에 저도 이제 부모님한테 효도한다고 20년 만에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에 호텔에 갔는데 쫓겨났어요. 그 호텔에 3일 전에 사스 환자가 다녀갔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본부에서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제주도 갔다가 부모님 모시고 갔다가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스인데 그리고 지금 코비드 바이러스고요. 그럼 이제 제가 여기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높은 게 사람을 더 많이 죽일까요? 치사율이 낮은 게 사람을 더 많이 죽일까요? 송원옥 선교사님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옛날에 제가 저기 뭔가 하도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셔갖고 저도 질문을 예. 치사율이 높은 게 많이 죽는다. 예.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우리 박미정 간사님. 낮은 게 그럴 것 같다. 역시 세상을 이렇게 경험이 예, 경험이 맞습니다. 이게 낮은 게 치사율이 낮은 게 더 사람을 많이 죽여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감염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들어눕습니다. 걸린 지 한 이틀 만에 벌써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사회 바깥에 못 돌아다녀요. 그래서 퍼뜨리질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만 죽어요. 에볼라 바이러스는 감염된 지 2시간 만에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감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종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높게 되면은 사람을 몇 명 못 죽입니다. 그냥 걸린 사람만 죽고 끝나요. 감염이 안 되니까. 근데 보시면 알겠다시피 그 메르스보다도 사스가 훨씬 많이 퍼졌죠. 사스는 치사율이 15%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제주도도 갔다 오고 돌아다니고 한 거죠. 그 치사율이 낮으니까 증상이 조금 약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제주도 여행도 가고 돌아다니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코비드19 얘는요 정말 신기하는데요. 증상이 없어요. 감염되면은 특히 젊으신 분들 여기 보니까 여기 엄현동 간사님부터 해서 그 밑으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증상이 없어요. 걸려도 자기 뭐 전혀 증상이 없어요.
하다못해 이 젊으신 분들이 감염되잖아요. 보통은 우리가 왜 기침을 하고 막 해야지 감기 걸렸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폐도 깨끗해요. 예, 얘가 아마도 요 코하고 입 주위에만 이렇게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증상도 없고 퍼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그냥 돌아다니는 거죠. 예, 그게. 그렇기 때문에 잘 퍼집니다. 또 그 사이에. 그래서 바이러스는 뭐예요? 치사율이 낮을수록 잘 퍼집니다. 그리고 치사율이 제로인 바이러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겠죠. 우리 피곤하면 나오는 허피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우리 사람을 죽이진 않잖아요. 예? 예를 들면. 예? 그래서 우리 보면은 그냥 우리하고 같이 사는 바이러스가 많이 있어요. 치사율 제로. 근데 가끔가다 변종이 나와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데 이 코로나는 애매하죠. 지금까지 아직 통계가 정확하지는 안 나오는데 한 14% 정도 돼요. 치사율이 60세 이상은 14%, 그 60세 미만 젊은 사람들은 미만은 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얘가 사람을 차별해요. 예, 굉장히 스마트하죠, 그죠? 다 공통적으로 똑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이 들은 사람한테는 조금 심하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아주 그냥 관대하고.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이 막 이렇게 이태원이나 이렇게 막 다니면서 다 퍼뜨리고 다니는 거죠. 피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간사님들이 퍼뜨리면 의사들이 피해를 보는. 예, 이런 이 모임에서 사실 여기 젊은 간사님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별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사님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예, 피해를 보는. 이거 굉장히 이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 몇 가지 궁금한 것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바이러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겉에 돼 있는데 바깥에 왕관같이 쓰여진 게 뭐냐면 이거를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얘가 세포 안으로 침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그 이름이 되겠죠. 투수도 에이스가 있잖아요. 우리 몸의 단백질에 ACE2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ACE2라는 단백질에 결합을 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갖고 우리 몸속에 그 유전자를 넣어주면 우리 세포가 이 바이러스를 막 생산하는 거예요. 대량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딴 사람한테 전달한 바이러스는 그 바이러스가 우리 왔다가 그렇게 나간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생산해서 넘겨준 거예요. 예, 그 우리 몸에서 순수하게 다시 재생산된 거예요. 제자 훈련하듯이 이렇게 예, 재생산된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똑같지가 않습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코로나 김대수 바이러스가 나가는 거예요. 독특한 애가. 그러니까 걔가 좀 증상이 더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고 예측이 불가능해요. 예,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예, 그런 거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나온 지 몇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36종 이상이 있는데 그걸 크게 이제 현재 A, B, C, S, V, G 이렇게 나온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 S 타입이 주로 이제 뭐냐면 그 우한 지역에서 처음에 우한 지역에서 나온 그런 바이러스를 그 S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중국에서 신천지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확산됐다고 하는 바이러스가 B 타입 혹은 이제 V 타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게 이렇게 퍼진 거고, 그리고 최근에 그 이태원에서 클럽에서 확산된 바이러스는 G 타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중국에서 왔다기보다는 유럽이나 다시 미국에서 다시 역수입된 그런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얘가 중국에서 유럽이나 미국 갔다가 또 변해가지고 다시 돌아온 거죠. 예,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젊으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됐겠죠. 예. 그리고 이런 바이러스가 확산 경로를 우리가 정확하게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죠. 재생산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은 그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는지 그렇잖아요. 우리도 왜 유전자 검사하면 누가 아빠인지 누가 엄마인지 할아버지인지 다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유전자 검사를 하면 이렇게 확산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건 뭐냐면 중국에서 나온 게 맞습니다. 예, 중국에서 나온 게 맞고 이게 이제 전 세계로 퍼진 거죠. 전 세계 어디 가나 중국 관광객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퍼져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중국에서 처음에 왜 생겼냐 이게 참 논란인데 2015년도에 되게 신기한 논문이 하나 나옵니다. 네이처 메디슨이라는 논문에 이상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항체가 잘 안 생긴다. 그래서 아까 그 에드워드 제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원래 그 천연두 바이러스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증상이 없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항체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구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메르스나 사스나 이 굉장히 위험한 바이러스인데 실험실에서 굉장히 그 안전한 바이러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여러 종류를 막 섞어서 만든 거예요. 예, 만들었어요. 그리고 치사율이 낮을 거라고 나름대로 머리 써서 만들고 나니까 과학자들이 진짜 놀래 자빠진 거죠. 이 바이러스가 항체가 안 생깁니다. 자기네들이 만들었는데. 그리고 쥐한테 이렇게 넣어봤더니 특히 그 건강하지 않은 그 나이 들은 뭐 쥐나 동물에서는 폐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바이러스가 나타나게 되면 참 인류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게 항체도 안 생기고 폐렴을 일으킨다. 뭐 이렇게 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5년 뒤에 2020년도에 최근에 2019년도에 그 바이러스가 나온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제기하는 음모론이 왜 그러냐면은 그 논문에 근거해서 그런 거예요. 그 우한 연구소에서 박쥐 바이러스 갖다가 그거를 제조합해서 막 만들어 본 거예요. 시험관에서. 예. 근데 그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나온 거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뭐 과학자들이 그거를 퍼뜨리거나 뭐 실수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모르죠. 어떻게 됐는지. 근데 뭐냐면은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을 만들었다는 게 과학자가 손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 세포 배양액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자연계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 퍼지고 있는데요. 아주 점점점 이제 크게 퍼져갖고 이제는 미국에서 갑자기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전 세계의 뭐 경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중국을 뭐 욕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기여를 가장 많이 하신 나라가 미국입니다. 사실은 예, 미국에서 다 퍼져나가고 뭐 남미까지 해가지고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누구 탓을 해야 되는지 참 애매하죠, 그죠? 예, 중국 탓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미국 탓이죠. 예, 미국이 전 세계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그럴 거예요. 치료제가 그러면 어떻게 이 코로나 어떻게 그러면 약물이 개발될 것이냐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 바이러스 치료제는요 사람들이 잘 개발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뭐 5년, 10년마다 한 번씩 나타나는 바이러스를 치료제를 만들어봤자 그 바이러스가 또 다시 나올 확률도 적고 하기 때문에 안 만들어요. 그런데 이 코비드 바이러스는 여기 보시면 미국에서만 257 케이스, 우리나라에서도 뭐 18 케이스, 이게 벌써 한 달 전 데이터니까 지금은 더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너도 나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치료 약물을. 왜 그럴까요? 이 바이러스는 오래 갑니다. 이 바이러스는 독감같이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이미 똑똑한 사람들은 다 시뮬레이션이 끝난 거예요. 이거는 수년간 간다. 예? 돈이 된다. 예, 그러니까 모든 제약사들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이거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치료제 개발이나 이 백신 개발은 어렵냐? 물론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달려들면 어, 어, 반드시 만듭니다. 예, 만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단백질 이 바이러스가 구조가 단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한 우리 몸의 질환 다른 치료보다는 훨씬 치료제 만드는 방법이 간단하고 전략도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 1, 2년 안에 치료제가 개발이 될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는데 좋은 소식은 치료제가 개발된다. 백신도 효과는 좀 낮겠지만 개발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나쁜 소식은 이게 오래 간다. 하는 게 좀 안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그러면 현재 그러면 뭐 약물이 개발됐다 이런 소식이 있잖아요. 뭐 렘데시비르 얘기 나잖아요. 길리아드 회사에서. 근데 사실은 그게 치료 효과가 있긴 한데 굉장히 미미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환자의 렘데시비르를 먹은 환자하고 그렇지 않은 환자하고 회복되는 비율을 볼 텐데 굉장히 미미하죠, 그죠? 예, 미미하지만 이게 유일한 현재 약이에요. 예, 이거보다 더 좋은 약이 나와야 되겠죠. 예. 렘데시베르 약이고요. 그래서 질병본부에서 이걸 수입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약을 먹게 되면은 조금 나아지겠죠. 예, 그래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이 코비드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걸로 집단 면역이라는 거를 테스트를 했죠. 집단 면역은 뭐냐면은 여기 우리나라에 60% 이상의 항체를 갖게 되면 더 이상 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집단 면역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실시를 했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모델입니다. 60% 이상이 만약에 감염이 되게 되면 더 이상 안 퍼져요. 그래서
그 항체가 얼마나 생겼는지를 어, 해봤어요. 이게 보면 뉴욕이고요, 런던이고 마드리드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집단 면역을 테스트한 스톡홀름, 스웨덴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 숫자를 보면 여기 훨씬 못 미치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항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예, 감염이 돼도. 그래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그 결과가 그 집단 면역을 테스트한 스웨덴은 보면 100만 명당 죽는 사람 숫자가 날로 증가를 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 스웨덴에서 선언을 했죠. 우리가 실패했다. 예, 집단 면역으로 막는 거 안 된다. 왜냐 항체가 안 생기니까. 예,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이 그냥 그 무증상으로 계속 퍼뜨리고 하기 때문에 항체가 안 생깁니다. 예,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마스크 쓰고 이런 거 그게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실험을 다 해가지고 효과가 있다는 거를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예요? 마스크를 썼을 때 굉장히 그 감염률이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2.6%다 5%대 미만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스크를 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도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가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은 다른 환자들이 다 줄었습니다. 보면 호흡기 감염 숫자가 엄청 줄어든 거죠. 예, 환자가 없어요. 예.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독감도 당연히 해마다 5천 명씩 돌아가시고 이게 사실은 이 3, 4월이 독감이 유행하는 철인데요. 이게 원래 독감이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이거 없어요. 독감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가지고 같이 그 코비드 때문에 그냥 이 독감 바이러스도 영업에 큰 지장이 생기고 의사 선생님들도 힘들어지시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동네 병원들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근데 이렇게 바이러스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같이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이 왜 그러면 많은 동물들이 사실은 왜 거리두기를 안 하고 모여서 사느냐?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죠. 같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 우리 상부 상조 한다 그러는데 상부가 뭐냐면은 어떤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 짐을 옮길 때 둘이서 같이 옮기면 편하잖아요. 사회적 동물은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뭐 어떤 적이 나타났을 때 둘이 같이 싸울 수도 있고 그걸 이제 상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조는 뭐냐면은 서로 도움을 받는 시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뭐 돈이 없을 때 내가 빌려주고 내가 돈이 없을 때 그 친구는 나한테 또 주고 이렇게 시기가 다릅니다. 그걸 상조라고 해요. 그래갖고 실제로 박쥐 같은 경우에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 흡혈박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피를 3일만 못 먹으면 죽거든요. 그러면 동료 피를 빱니다 서로. 그러니까 배부른 애가 나눠줘요 피를. 오이 서관원 선생님 왜 인상을 쓰십니까? 그 사랑하는 그 서로 동료애가 안 느껴지십니까? 이게 피를 빱는 거. 예. 예. 그런데 그 친구가 또 배고플 때는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게 이제 상조고요. 그런데 그런 이거는 근데 상부 상조는 서로 이득을 이렇게 쉐어를 하는 건데 이득이 없이도 희생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거 조건적 희생이 있어요. 어댑티브 알트루이즘이라 그래서 내가 지금 희생을 하지만 결국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게 있고요. 근데 무조건적인 희생이 또 있기도 하죠. 어떤 도움도 없이 나를 희생하여 상대를 돕는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감염병이나 이런 걸로 사회적 동물이 취약하지만 그 유일한 혜택이 뭐냐면은 이렇게 서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도움인데 이제 현재는 뭐냐면은 이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이 사회적 동물의 장점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도 듣고 뭐 인공지능의 시대가 온다 이런 거를 와도 별로 와닿지가 않았었죠. 저도 2016년도에 다보스 포럼에 갔었어요 초청으로. 근데 거기 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인공지능이 열린다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뭐 인공지능 뭐 내 지능보다 인공지능이 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이 조금 잘할 것 같으면 내가 뭐 코드를 뽑으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별로 두려워하지를 않았어요.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그러게 아무리 봐도 우리 지금 제가 대학원생들 가르치고 하지만은 사람들도 이렇게 제가 가르치다 보면 답답한데
그렇잖아요. 우리 박남신 간사님이 제가 대학교 때 그 저희 우리 가르치는 저희 은사님이신데 서강대 모임에 박남신 간사님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인공지능은 또 얼마나 답답한가. 이게 보면 고양이 가르쳐 주는 것만 해도 한 3,000번을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시대가 안 올 줄 알았는데 최근에 보면 이런 그런 인공지능 관련된 회사들이 주가가 엄청 오르고 그렇게 되죠. 이 코비드 바이러스를 말미암아서 그런 인공지능 관련된 플랫폼을 가지는 회사들이 이제 힘을 받게 된 거예요. 예,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줌이라는 회사 아시죠? 혹시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지금 다 들어보셨죠? 근데 작년에 혹시 줌이라는 회사 아신 분? 없죠? 그러면 줌이라는 회사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그게 2011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예요. 예, 그때부터 지금 플랫폼 그대로 다 있었어요. 근데 장사가 안 됐었는데 이 코비드 사건으로 인해서 뭐 주가가 뭐 20배 이상으로 이렇게 뛰고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팬데믹이 가져온 거는요. 어떤 뭐 사람이 많이 죽거나 뭐 그런 걸 떠나서 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런 시대를 굉장히 가속화하게 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주식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잖아요. 다시 원상으로 복귀됐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은 그런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그런 회사들이 다시 또 그런 걸 뒷받침하면서 대표적으로는 뭐 있을까요? 컴퓨터가 돌아가려고 그러면 반도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우리나라가 반도체 1위잖아요, 세계. 그죠? 삼성이나 SK나 하이닉스나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산업계는 겉으로는 속으로는 웃고 있죠. 사실은 이게 이제 기회고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 반도체가 우리나라 전체 영업이익의 한 40%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사실은 유리한 국민에 들어간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인공지능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그 직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한 12만 명 정도 됩니다. 뭐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더 많잖아요. 애플이 얼마나 될까요, 직원이? 5만 명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세계를 휘두르는 이런 인터넷 기업들, 그다음에 이런 스마트 기업들은요, 직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 더 일자리 구하기는 어려워지고 인간 개개인의 어떤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예. 지금 보면은 뭐 사실은 우리가 시장에 가서 채소를 살 수도 있지만 쿠팡에 주문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그런 스마트한 그런 알고리즘들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인간의 가치가 굉장히 저기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최근에 그 미국에서 일어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죠. 경찰관에 의해서 그 일반 시민이 숨지는 이 사건들 보면은 그 흑인들의 사회적 위치가 사실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초창기에는 노예가 해방되고 나서는 그 미국의 목화 산업이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농업을 뒷받침하는 게 그 흑인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가 그게 이제 자동화되고 산업화되고 미국 기업이 이제 스마트화 되면서 그 분들이 차지하는 그 사회적인 그런 지위가 완전히 상실된 거죠. 예, 그런 반영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점점 그런 인간의 가치가 소외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비단 그런 일들은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만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인데요. 뭐냐면 여기 쥐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옛날에 이 쥐의 움직임을 사람이 일일이 다 카운트를 했어요. 셌어요. 얘가 몇 발자국 움직이고 얼마나 움직이고 이런 거를.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인공지능이 이거를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쥐가 움직이고 하는데 이거 재밌으신가요? 재미없잖아요. 솔직히. 예, 이거를 한 시간씩 보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시간씩 두 번씩 보고 10마리를 보면 20시간 동안 이것만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저희 랩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이거를 일주일 동안 보면 100시간 이상을 봐야 돼요. 학생이. 보다가 막 이렇게 구토를 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예, 근데 저희 대학원생이 이 실험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소문이 났냐면은 저 랩은 재미가 없다. 예, 가면은 이상한 재미없는 영화만 계속 봐야 된다. 이런 저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전 교수인데 학생들이 안 오면 힘들잖아요. 그죠? 제 교수인데.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마음속에 생각을 했죠. 이제 우리 랩은 더 이상 이렇게 재미없는 거는 인공지능이 대체로 다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실험실에서 대학원생을 많이 뽑으려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인공지능이 있으니까 이 대학원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대학원생이 많이 필요 없어요. 옛날에는 대학원생이 많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게 이 쥐가 뭐 슬픈지 뭐 기쁜지 뭐 건강한지 아닌지를 판단해 줄 대학원생이 필요했는데 이거 인공지능이 너무 잘해가지고 대학원생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대학원생 숫자를 좀 줄여야 되겠다. 이제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비단 저희 랩뿐만 아니라 여러 저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좀 더 개발을 해서 제가 쓰니까 편리하니까 이거를 이제 다른 교수님들한테도 소개를 한 거죠. 그랬더니 너도 나도 사겠다고 그래갖고 제가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인데요. 이거를 지금 정말 옛날에 자기 대학원생 눈치를 보면서 야, 이 데이터 좀 분석해주면 안 되겠니? 뭐 이런 교수님들이 이제 대학원생 필요 없다. 이제 인공지능으로 갈아타자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을 사고 계세요, 전부 다. 예,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교수가 사실은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교수인데 가르치는 사람인데 제자가 없이도 되는 세상이 온다. 연구를 하는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런 현상이 저희 실험실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이제 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방향인데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필요 없이도 사람 없이도 그 노동력을 대체해서 정말 극단적으로 스마트한 방법으로 우리가 인건비를 제출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예, 그런 길들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근데 그 돈을 버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세금을 많이 걷어서 나눠 써도 남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시도가 지금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 스위스에서도 국민투표까지 했죠. 우리가 남는 돈을 이렇게 나눠주냐 안 나눠주냐. 그리고 지금도 그런 것들이 하고 있고. 뭐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 사회에서 내가 먹고 살 수는 있는데 가치가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생산하는 데는 도움이 안 돼. 소비만 하고 그냥 뭐 나중에 그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어. 그냥 나라에서 돈을 줘요. 그걸 갖고 사는 그 사람들이 한번 영혼의 상태라든지 그 마음의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반대편은 뭐냐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극단적인 소외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다못해 어떤 직업인데 열심히 하면 내가 사회에 기여한다는 보람도 있고 그걸 열심히 하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내가 그런 거를 명함을 내밀 수가 있었는데 그걸 못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스마트한 시대가. 예. 그게 왜 열심히 해서는 안 되냐면은 그 인공지능이 생각보다 단순 반복하는 일을 굉장히 잘해요. 밤새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속도나 이런 거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양쪽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방향은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요. 저는 이제 뇌과학을 연구를 하니까 그러니까 뇌과학 쪽에서 보면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했죠. 엘리자베스 퀴블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할 때 이런 사회적인 변화 그리고 우리를 절망시키는 사회적인 변화가 올 때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은 일단 그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아니 뭐 이거 뭐 코로나 시대 지나면 끝나겠지. 뭐 이거 뭐 한때 인공지능이 뭐 별거야.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최고야.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상황을 시대를 거부하는 거죠. 아 인터넷 별거 아니야. 뭐 그냥 뭐 그게 뭐 영향을 미치겠어.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뭐 교수도 마찬가지죠. 교수의 권위나 이런 거 학생들이 막 이렇게 인기 투표하고 인터넷에 그 강의 평가 올리고 할 때도 아 그런 거 별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역시 학생은 그냥 휴강을 통해서 커야 돼 이러면서 휴강하고 막 그냥 아니 나는 옛날 스타일대로 할래 뭐 이렇게 하는 스타일 그런 거부하는 게 있고요. 근데 좀 지나다 보면 이게 상당히 자기한테 영향을 미쳐. 강의 평가는 사실 교수의 연봉에 바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카이스트는 그러다 보면 이제 분노를 하게 되죠. 도대체 이 세상이 이제 망할 길로 가고 있다. 그럼 막 분노를 하는 거죠. 학생들도 믿고 다 미운 거죠. 그럼 분노하는 단계. 예, 그 다음에 뭐냐면은 분노하니까 계속 손해가 커져. 그래서 안 되겠다. 좀 타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생들 학점도 좀 더 올려주고 예, 휴강도 안 하고 예, 보강도 하고 애들 먹을 것도 사주고 이러면서 이제 타협을 하는 시대가 오는데 이제 극단적으로 시대가 바뀌어서 저보다 더 강의를 잘하는 MIT 교수의 그 인터넷 강의가 유튜브에 떠오르고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이 그걸 비교를 하고 이러면서 막 분석을 올리다 보면 이제 절망을 하게 되죠. 예, 그 다음 단계로.
예, 코로나 시대가 이제 앞으로 점점 되면서 이런 과정이 될 겁니다. 절망을 하고 우울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윌리엄 퀴블러라는 그 박사님이 그러면 절망 뒤에 뭐냐? 그 죽음을 앞둔 사람이 그걸 이제 수용한다고 합니다. 이제 아 그렇구나, 나는 바닥이구나. 그걸 이제 수용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이런 거가 이런 한계에 부딪혔다는 거를 인정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런 걸 수용할 때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거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크리스찬의 기회가 될 수가 있죠. 가장 더 복음이 절실해지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 그리고 정말 원색적인 복음, 진짜 정말 절망한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원색적인 복음이 오히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카이스트에서 학과장을 하고 있는데 학생이 면담을 오게 되면요, 전에는 그냥 제가 열심히 크리스찬 교수로서 이렇게 다정하게 이렇게 상담을 하면은 도움이 되겠지 했는데 그걸 포기했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손잡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런 걸 거부를 안 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저 그런 거 처음 들어봐요 이러면서 예, 기도를 해봐니 처음 해봐요 이런 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학생이 이제 휴학을 하는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 이제 휴학 사인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예, 그렇게. 근데 나중에 이 학생이 다시 왔어요. 그래서 그래 복학하러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아니고 학교를 완전히 그만두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럼 휴학한 다음에 신청만 하면 그냥 그만두는 건 자퇴 신청서만 내면 되는데 왜 왔니?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를 받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예, 자퇴하는 마당에 교수님이 기도를 받고 싶다. 예, 그런 생각에서 또 기도를 했죠. 전에는 휴학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자퇴를 해도 지켜주시옵소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런 크리스찬 가정이었었는데 이제 방황하던 친구였었고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이죠. 오늘의 결론. 이사가 뭘 할 것이냐. 이사의 역할. 근데 이사의 역할이 기본적으로는 언택트였어요. 이사 회비 내는데 우리가 직접 전달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계좌로 이체를 하잖아요. 예, 그 코로나 시대에 아주 적합한 그게 우리 시스템이 이미 가르쳐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 뭐 현장에서 직접 뭐 전도 이런 거 많이 안 하잖아요. 솔직히 그냥 자기 일이 바쁘고 해서 그래서 간사님들이 하시는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다 언택트의 그 고도의 기술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간사님들이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고요. 캠퍼스에 나가도 학생들이 많이 없고 학생들이 사회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야 네가 열심히 하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열심히 살면은 네 미래가 열릴 거야 이런 말이 안 통합니다. 학생들이 이미 알아요. 그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절망적인 상태라는 걸 다 아는 상태에서 간사님들의 어떤 전도라든지 이런 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의 역할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JDM 방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이 JDM 방식이 당연히 예수제자 운동 방식을 말하는데 이거 산업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JDM 뭐냐면은 조인트 디벨롭먼트 매니팩처링이라는 예, 방법인데 뭐냐면 삼성에서 이제는 다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그냥 공장에 맡겨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조회사하고 소비자하고 이렇게 의논하면서 같이 조인트로 디벨롭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간사님들하고 또한 선교사님들하고 우리 이사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언택트 방식에서 우리가 이런 SNS든 뭐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선교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를 이사님들이 구체적으로 알아서 더 기도하고 후원하고 뭐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 국제협력팀 같은 경우에도 그 외국인 학생들을 예를 들면 우리 간사님들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또 학교 시스템이니까 그 시스템 내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지를 뭘까 이런 지혜를 모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그 이사의 역할은 JDM 방식이다. 예, 이런 협력하는 조인트 디벨롭먼트. 근데 뭘 디벨롭먼트 하냐면 예수 제자를 디벨롭하는 만들어내는 그런 조인트 방식으로 받게 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 제가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저희들이 간사들이 저희 그 이사들이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는 지체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대를 걱정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지혜가 다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능력이 다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들이 매사에 매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도록 하여 주시고 그 지혜가 저희 간사님들을 돕고 저희 선교사님들을 돕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